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개편에 맞은 새로운 구성, 새로운 내용, 또 새로운 이런 엄청난 인물들과 함께하고 있는 국방TV 특강 지식인. 이번 시간에 장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북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미사일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대포동, 북극성, 화성, 금성, KN.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보면 북한은 참 별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절이라고도 하죠. 전부 다 별 이름을 땄는데 미사일에도 별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보면은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다 화성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쏘아 올리는 SLBM 같은 경우에는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또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금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 지역의 지명을 따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만든 새로운 미사일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동, 무수단 이런 게 다 이제 지명에서 따온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한미 연합군이 또 이제 북한 미사일을 분석을 하면서 이 노스 코리아라는 북한의 명칭을 거꾸로 해서 KN의 기원은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게 또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또 러시아의 무기 체계들을 또 많이 이제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도 하고요. 또 사용되는 특징이나 여러 가지 재원들을 보고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에이텍햄스와 비슷하다. 그래서 또 북한판 에이텍햄스다. 이런 식의 별칭으로 쉽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쉽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건요? 이스칸데르는 이제 러시아가 개발한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미사일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또 우리 국군에는 현무 미사일이 있는데요. 사실 세계 놓고 보면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보이죠. 예, 이게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보고서는 우리가 북한에서 뭐 딱히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냥 쉽게 편의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 이야기를 편의상 붙였다라고 보면 네, 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원론적인 질문이면서도 이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은데 로켓과 네. 미사일은 차이가 있나요? 개발된 순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켓과 미사일 중에 뭐가 먼저 개발됐을까요? 로켓? 로켓 맞습니다. 예. 처음에 로켓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상 이 추진체만 있고 폭약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기능이 없었어요. 한 번 쏘면 끝이네요. 끝이죠. 근데 예. 날아가는 건 네. 그냥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만 보는 거고요. 따로 이렇게 특별히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도도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도 기능을 계속 개발하겠죠. 그래서 유도 기능을 탑재된 로켓을 우리가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구공을 던졌는데 네. 손에서 떠난 야구공 컨트롤이 안 될 때는 로켓이고 직구는 로켓. 네. 직구는 로켓. 여기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전하고는 미사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로켓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으면은 그 영화에서도 나왔을 텐데 신기정. 신기전이 우리가 보면은 로켓의 그 기능을 잘 보여준 그러한 무기 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것이 북한에서는 유도 기능이 없는 그런 발사체를 여러 개를 해서 동시에 날려보내는 것이 방사포라고 하죠.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을 여러 개 발사하는 것을 방사포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로켓에서 유도 기능이 많이 부과가 되면서 사실상 로켓과 미사일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 발사가 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대부분의 북한의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텔이라고 부르는 이동형 차량으로 싣고 다니면서 이제 바로바로 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터널 속에서 기차가 나오더니 미사일을 세워서 쏘는 뭐 철도 기동 연대다라고 북한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다에서 이 수중에서 작전을 하는 잠수함에 이 미사일을 탑재한 다음에 쏘는 SLBM을 지난해 올해 또 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탄두예요. 핵탄두. 핵탄두. 네, 이 사진이 보면 2016년 사진일 거예요. 우리가 보면 2016년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이 바로 2016년에 있었고 이 핵탄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것도 바로 2016년인 거죠.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이제 기습 공격, 속전 속결 공격, 그다음에 배합전이라고 해서 육해 공군 또는 정규, 비정규 동시에 다 뭐 작전에 투입되는 거 이거인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미사일이죠. 미사일이 이제 북한이 개발한 비대칭 그 전력 중에 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쏘면 이거 막아내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때리면 막지 못하죠. 네. 예. 너무나 갑자기 쏟아 부으면 우리가 또 이 동시 교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만약에 핵무기라도 싣고 있으면 예, 뭐 10대 어떻게 피했는데 한 대가 맞았는데 핵주먹이에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참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미사일 발사가 탐지와 관련돼서 사전 징후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로봇 태권브이 정도 수준의 그런 지식으로 봤을 땐 미사일이 발사되니까 네네. 땅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 참.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쏘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흔들리겠죠. 사전 징후와 관련돼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보 신호인 거예요. 보면 북한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전 징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바로 미국의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 정보 탐지를 위한 그런 또 정찰기들이 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우리가 바로 또 탐지를 해요. 바로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거기에 방향, 속도 이런 걸 모두 다 탐지를 하게 되죠. 미사일의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발사를 어느 지역에서 하냐 이걸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최근에 ICBM급이라고 해서 북한이 자칭 화성 17형이다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평양 순안 공항 근처에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ICBM 미사일 같은 경우에 무겁잖아요. 이러한 무거운 미사일을 운반을 텔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그러한 포장이 되어 있고 한 지역에서는 ICBM급이 되겠구나. 그리고 뭐 자강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거리를 고려해 본다면 중거리 미사일들, 그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잠수부함 부대가 있으니까 SLBM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진행이 되기도 하죠. 네. 자,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과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지금 성공을 한 상태인가요? 일단은 사거리별로 다양화된 미사일도 갖추고 있고 또 미 본토까지도 날려보낼 수 있는 ICBM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까지요? 네,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BM급이 완성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북한이 화성 17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존보다 더 커진, 더 길어진 미사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의 예종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근데 미사일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북한은 언제부터 이 미사일 개발에 이렇게 몰두한 건가요? 사실상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이제 무기 개발 체계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전쟁 직후가 되면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프로브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미사일 개발과 관련돼서는 70년대 중반부터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이 80년대 초에는 이집트에서 스커드 B 미사일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역설계를 통해서 스커드 C를 만들게 되고 또 중동 지역에 또 수출하기까지도 하죠. 이제 스커드 B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300km 정도가 되고 스커드 C 같은 경우에는 500km가 되는데 사실상 80년대가 되면 이 스커드 C까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커드 C를 이제 조금 더 개발을 해서 700km까지 사정거리인 스커드 D를 만들고 1000km까지 가는 스커드 ER까지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반도 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C를 만든 다음에는 더 멀리 주일미군까지 공격할 수 있는 노동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CBM으로 가기 위한 대포동까지 만들고 멀리 가는 미사일을 만들었고요. 또 중거리 미사일도 더 고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거리, 장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22년도에도 여러 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8번째 무력 시위로 역대 연간 최대 발사량을 보여주면서 꽤 많은 미사일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의 도발이 보면은 김일성 시대부터 뭐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도발이 있었죠. 그러나 보면은 각 시기별로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초기 개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또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달라진 양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제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하면서 이제 좀 미사일을 좀 쏘지 않겠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2003년도에 핵개발도 시인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뭐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는 핵개발과 핵실험을 반복하고 미사일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핵실험도 가장 많았고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돼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 시험 발사가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 종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됐어요. 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풀업 기능을 하는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북한판 에이테킴스라든지 이런 것 좀 고도화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나오고요. 또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돼서도 사실상 김정일 시대 때는 우리가 보통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해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김정은 시대 와서는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쭉 있어 왔죠. 그래서 화성 12형, 화성 15형, 그리고 지금 17형에 이르기까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방향,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면 될까요? 지난 2021년이 되면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계획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국방발전 5개년 계획과 신무기 발전 5개년 계획인데, 이 신무기 발전 5개년 계획에 바로 미사일 개발의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핵무기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945년도에는 우리가 핵폭탄을
수송기가 가서 이제 투하하는 방식으로 B-29가 가서. 네, 그런 형식이 이루어졌는데 뭐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사일에다가 이 핵무기를 탑재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고요. 또 김정은이 올해 초 핵 선제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게도 위협이 되는데 이 짧은 거리에서도 우리가 막지 못하게 다양한 뭐 풀업기동, 회피기동 다양한 방법들을 또 고안해내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북한 미사일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탄도미사일 발사 그 자체, 시험 발사한다는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북한에게 우리가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은 유일하게 NPT 회원 국가이면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고도화시킨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인 거죠. 먼저 그럼 일단 그 NPT라는 것은 뭔가요? NPT는 우리말로 이제 비확산, 핵 비확산 체제인 거죠. 핵 비확산 체제가 이제 69년에 이제 의견이 만들어져서 70년대에 이제 조약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5대 핵 강대국 들었었죠. 보면은 미국, 그다음에 옛날에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대 핵 강대국이 다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모든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핵을 갖게 되면 전 세계가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5대 핵 강대국은 이미 핵을 만들었으니까 이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은 핵을 만들지 말아라. 대신 핵과 관련돼서 평화적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핵 기술을 너희들에게 전파해주겠다라고 합의한 게 바로 NPT인 거죠. 북한은 핵 기술을 받기 위해서 NPT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87년에 이제 NPT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가입을 하고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핵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말만 들어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사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서도 공교롭게도 모라토리엄을 2번이나 선언을 해요. 일단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뭔가요? 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않겠다 네. 하고 약속을 하는데 번번이 깼죠. 김정일 시대 때도 모라토리엄을 발표를 했지만 바로 대포동을 쐈고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우리 2018년에 보면은 굉장히 관계가 좋았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해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ICBM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약속을 한 거를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철회하고 그들의 목표를 추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거죠. 스스로 신뢰를 깨고 있군요, 북한이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던 비용을 총 계산을 해보니까 북한 주민들 전체에게 백신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북한이 보통 한 해 부족한 식량들이 있는데 그 식량을 대부분 살 수 있는 금액을 올 상반기 미사일로 다 날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민들에게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3주에 걸쳐서 저희가 북한 도발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종합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위협이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고 우리가 한시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적화 통일, 야욕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사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장병 여러분들에게 감사
감사함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선배의 장병분들이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현재까지 지키고 또 평화로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점은 바로 장병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이 있었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날씨에 사실은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혹시 지나가다가 저 보시면 그냥 큰형이라 생각하고 사촌형이라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방송 보신 장병분들은 꼭 먼저 와서 아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를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돈가스는 10명까지. 네. 자, 우리 두 분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해 주신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몽고. 그중 2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부의 시그널. 경제-금융 분야 전문인 박종훈 기자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바라본 미래 세계 경제 이야기인데요. 불황 이후 찾아올 세계 경제 패러다임 속 주목해야 할 5가지 경제 시그널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가요? 미래의 부를 향해 나아가게 해줄 부의 시그널에 주목해보세요. 1960년대부터 현재 제5세대 전투기를 한눈에 만나볼 현대 제트기. 열악한 환경의 활주로에서도 운용 가능한 미라주 F1. 최강의 제공 전투기라 불렸던 보잉 F-15 이글. 80년대 프랑스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된 미라주 2000 등. 각 제트기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제트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더해 한층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제트기의 역사와 다양한 성능을 강조한 책 현대 제트기입니다. 국방TV 특강 지식인에서 제11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를 빛낼 최고의 명강사를 찾습니다.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PPT를 활용한 강의, 역할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응모 대상은 전 장병 및 군무원이며 개인이나 3명 이하의 팀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군 공보 정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강사를 꿈꾸는 장병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